안녕하세요. 화면의 서 작가가 읽어주는 오디오 책방입니다. 당신의 눈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요즘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그 후 이야기를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후 이야기 진 웹스터. 일요일. 주디에게. 지미 오빠는 금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나타났어. 의사 선생은 그보다 15분 늦게 왔고, 두 사람과 목수, 새로 온 농부와 노아, 말 2마리와 가장 나이 많은 남자아이 8명이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어. 건설 작업이 이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곳은 아마 없을 거야. 이곳에 지미 오빠가 12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오빠는 처음 열성이 생겼을 때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훨씬 빨리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중세의 성당을 조각해내는 데는 그리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지미 오빠는 토요일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흥분해서 고아원으로 왔어. 그 전날 밤에 호텔에서 자기가 가입해 있는 캐나다의 사냥클럽에서 알게 된 한 친구를 만났대. 그 친구는 이곳에서 제일 가는 괄호 열고 그리고 유일한 괄호 닫고 국립은행의 출납개원이라고 하더군. 그 친구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야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9시를 해낼 수 있는, 네가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식사를 제공해주고 한 달에 $40만 주면 기꺼이 오겠다고 할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여자와 약혼을 했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할 형편이거든. 식사가 형편없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하면 아마도 새로 요리사를 구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지미 오빠가 말을 했어. 그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어. 아주 근사한 이름을 가졌지. 퍼시드 포리스트 위더스푼이야. 나는 거의 병적일 정도로 흥분했어. 퍼시드 포리스트 위더스푼이라는 사람이 24명이나 되는 거친 꼬마 악동을 맡는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지미 오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면 어떤지는 너도 알지? 오빠는 벌써 토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위더스푼 씨를 초대했단다. 그리고 우리 송아지 고기 말고도 마을의 요리집에다 굴, 양고기,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대. 그래서 결국 매튜 선생, 베시, 의사 선생도 초대해서 정식으로 만찬회를 베풀었어. 하마터면 사이러스 가카와 스나이드 선생도 초대할 뻔했어. 그 두 사람을 안 이후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가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사이러스 가카는 아이들이 5 있는 호랍이야. 뭔가 정리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만약 사이러스 가카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소나마 신경을 덜 쓰게 될 거야. 그 두 사람을 일격에 없애버려야겠어. 그 편이 고아원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는데도 더 바람직한 일일 거야. 어쨌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 그 저녁 식사 동안에 나는 퍼시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의 문제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세상을 샅샅이 뒤진다고 해도 퍼시보다 남자아이들의 마음에 들 사람을 찾을 수는 없을 거야. 그 사람을 단지 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는 모든 일, 특히 박력 있는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소양은 약간 의심스럽지만
승마, 사격, 골프, 축구, 보트젓기는 모두 훌륭히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야외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을 좋아해. 또 항상 고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었대. 그래서 종종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왔다고 말했어. 하지만 한 번도 고아들을 직접 대할 기회는 없었다고 했어. 퍼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돌아가기 전에 지미 오빠와 의사 선생은 손전등 하나를 찾아내서 만찬회용 옷차림 그대로 위더스푼 씨가 앞으로 묵게 될 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갈아놓은 밭을 지나서 그를 안내해 주었어. 그리고는 드디어 일요일이 돌아온 거야. 나는 그들에게 목수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어. 그 사람들은 104명 아이들의 도덕적인 마음에 해를 입히게 될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하려고 했거든. 사실 그들은 망치를 들고 서서 오두막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못을 받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남자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남자들이란 너무 크게 자라서 엉덩이를 때릴 수 없게 되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단다. 위더스푼 씨를 어떻게 먹여야 할지 벌써부터 몹시 걱정스러워. 위더스푼 씨는 겉보기에 대단히 왕성한 식욕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만찬회용 옷차림이 아니면 절대로 만찬을 들지 않을 사람처럼 보인단다. 그래서 사회적인 명성을 유지하려고 배 씨를 집으로 보내 트렁크 가득 만찬회용 옷을 가져오게 했지. 한 가지는 다행이야. 위더스푼 씨는 점심 식사를 호텔에서 먹겠다고 했거든. 그 호텔의 점심 식사는 만족스러우리만치 푸짐하게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저비스 씨께 말씀드려줘. 야영장을 위해서 못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이야. 사이러스 각하께서 모습을 나타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나?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셀리 맥브라이드. 5월 8일 존 그리어 홈에서 주디에게 야영장이 완성되었어. 정력적인 오빠는 이제 돌아갔어. 그리고 남자아이들 24명은 건강하게 이틀 밤을 야외에서 지냈어. 세 채의 산뜻한 통나무 오두막이 땅 위에 세워졌어. 그 오두막들은 우리가 에디론덕스에서 사용했었던 것들과 비슷하게 세 면은 막히고 정면만 뚫려 있어. 그중 한 채는 퍼시 위더스푼 씨의 개인 숙소가 들어있어서 다른 두 채보다 좀 크단다. 이웃에 있는 오두막은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목욕시설물을 아주 적절하게 갖추고 있어. 벽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고 또 물컵이 3개 있거든. 각 야영장에는 목욕을 담당하는 아이가 있어서 변기 위에 올라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꼬마들을 한 명씩 빨리 지나가게 하면서 물을 뿌려준단다. 평의원님께서 충분한 목욕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꾀를 내야만 했어. 3개의 야영장에서 각각 3개의 인디언 부족을 조직했어. 각 부족별로 추장을 한 사람씩 정해서 지휘를 하게 했는데 위더스푼 씨가 최고의 추장이고 맥클레이 선생은 주술사가 된 거야. 그들은 화요일 저녁에 부족별로 고유한 의식을 통해 오두막을 헌정했어. 내게도 정중하게 참석해달라고 청했지만 나는 그것이 순수하게 남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지. 하지만 다과를 보내주었더니 인기가 아주 좋았어. 배시하고 나는 그날 저녁에 그들이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야구장까지 걸어가서 그 떠들썩한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았어. 용사들이 커다란 모닥불 주위에 원을 이루고 앉아 있었어. 하나하나 침대에서 가져온 담요를 두르고 깃털을 꽂은 멋진 머리띠로 장식을 하고 있었어. 괄호 열고 덕분에 우리 닭들의 꼬리가 몹시 부족한 것 같았지만
기분 상할 질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괄호 닫고. 의사 선생이 어깨에 나바호족의 담요를 두르고 승전의 춤을 추고 있었고 지미 오빠와 위더스푼 씨는 전쟁용 북을 두드렸어. 그래서 우리 구리주전자 두 개는 이제 영원히 찌그러졌단다. 멋진 샌디의 모습이라니. 내가 그 남자를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10시가 지나자 용사들은 밤을 지내기 위해 안전하게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3명의 남자들은 내 서재로 흐느적거리며 와서 편안한 의자에 몸을 던졌어. 자선이라는 위대한 이유 때문에 그들 자신이 순교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겠지. 하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었어. 모든 일이 자기들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꾸며낸 허튼 짓이었으니까. 지금까지 퍼시 위더스푼 씨는 꽤 행복해 보여. 특별히 배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 테이블의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앉아서 진지한 청중들에게 중요한 인생을 주입시키고 있는 소리가 들려. 메뉴를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려고 했지만 위더스푼 씨는 굴, 메추라기, 부드러운 껍질의 게처럼 익숙해져 있는 음식이 없는데도 상관없이 몹시 왕성한 식욕으로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먹었단다. 위더스푼 씨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거실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가 먼저 우리 진료실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했어. 그는 책 한 권과 파이프 한 개를 가지고 치과용 의자에 몸을 쭉 뻗고 편안하게 저녁 시간을 보낸단다. 기꺼이 저녁 시간을 그렇게 순진하게 보내려는 남자는 별로 많지 않잖니. 디트로이트에 있다는 여자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야. 맙소사, 사람을 가득 태운 자동차 한 대가 우리 고아원을 둘러보겠다고 막 도착했어. 보통 때는 배 씨가 늘 손님을 대접했는데 지금은 배 씨가 없거든. 날아가 봐야 해. 변함없는 셀리. 고든 씨께. 이것은 편지가 아니에요. 내게는 당신께 편지를 드려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롤러스케이트 65켤레에 대한 영수증일 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셀리 맥브라이드. 하단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체크 무늬 상의와 바지를 입은 한 소년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소년은 챙이 넓은 모자도 쓰고 있죠. 다음번 그림에는 소년이 얼굴을 바닥에 박으며 까당 넘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머리에 붕대를 두른 소년이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금요일. 싸움꾼 선생께. 오늘 선생께서 거신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교육의 유전 철학을 공부하자고 하셨다면서요. 제인의 말로는 며칠 후에 그 책에 대한 제 의견을 듣기 위해 들르시겠다고요. 구두 시험인가요? 아니면 기술 시험인가요? 이 교육이 다소 일방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로빈 맥클레이 선생의 정신적인 자세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때때로 제게 충격을 줍니다. 그 책을 읽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내 책 중에 한 권도 읽어주신다면 말이에요. 여기 인형의 대화를 같이 보냅니다. 하루나 이틀 후에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에게는 무익하고도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잘 견뎌내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답니다. 셀리 맥브라이드. 5월 13일. 정말로 보고 싶은 주디에게. 오하이오에 홍수가 났다는데 좀 알려주렴. 이곳 네덜란드인 마을에서도 땅이 마를 날이 없어. 5일을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고아원의 상황도 모두 안 좋아.
갓난아기들은 위막성 후두염에 걸렸어. 그래서 우리는 밤새 아기들 곁을 떠나지 못했어. 요리사가 그 낌새를 알려줬단다. 벽장에서는 죽은 쥐가 한 마리 나왔어. 세 곳의 야영장에서는 빗물이 샜어. 새벽에 첫동이 트고 억수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흙투성이가 된 24명의 꼬마 인디언들은 축축한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 떨면서 문으로 와서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어. 그때 이후 모든 빨랫줄과 계단의 모든 난간은 젖고 냄새나는 담요로 뒤덮였어. 담요에서는 계속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마르지는 않아. 퍼시드 포리스트 위더스푼 씨는 해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호텔로 돌아갔어. 4일 동안 전혀 운동도 하지 못하고 갇혀 지낸 후에 아이들한테서는 불길하게도 마치 홍역같이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있었어. 베시와 나는 이렇게 혼잡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해롭지 않은 활동을 모두 생각해 보았어. 눈 가리고 치기 장난, 베개 싸움, 숨바꼭질, 식당에서의 체조, 교실에서의 공기놀이 등등. 괄호 열고, 그러나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단다. 괄호 닫고. 남자아이들은 홀에서 목만 넘기 놀이를 했고, 그래서 온 고아원이 삐걱거리게 만들었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 모든 나무 제품을 닦고 모든 마룻바닥은 윤을 냈지.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기운이 남아있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치고 싶은 그런 지점까지 와 있단다. 세디 케이트는 마치 작은 악마처럼 행동하고 있어. 여자 악마도 있던가? 만일 없다면 세디 케이트가 새로 만들어낸 거야. 오늘 오후에는 또 로레타 히긴스가 그랬단다. 글쎄, 나는 그게 일종의 발작인지 아니면 단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로레타는 바닥에 누워서 꼬박 1시간 동안 악을 써댔어.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그 애는 마치 작은 풍차처럼 온 팔다리를 휘두르며 걷어차고 물어뜯었어. 의사 선생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꽤 지친 상태였어. 기운이 없고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로레타를 의사 선생은 안아 올려서는 병실의 침대로 데리고 갔어. 애가 잠이 들자 의사 선생은 내 서재로 내려와서 기록들을 보여달라고 했어. 로레타는 13살이야. 3살 때 이곳으로 왔는데 5살 때 이 증상이 처음 나타났어. 그리고 그 증상 때문에 몹시 혼이 났지. 로레타의 조상애에 대한 기록은 간단했어.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로 블루밍데일 수용소에서 죽었음.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음. 의사 선생은 이맛살을 찌푸린 채 그 페이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는 머리를 저었어. 이런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산산이 부서진 신경계를 가졌다고 아이를 벌주는 일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부서진 그 아이의 신경계를 고쳐주어야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간유를 먹이고 햇빛을 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저 불쌍한 아이를 동정해줄 친절하고 자상한 양어머니를 찾아보게. 그때 퀭한 눈과 큰 코, 벌려진 입, 거의 없는 턱, 숱이 많은 머리와 딱 붙어버린 귀, 그런 로레타의 얼굴이 떠올라서 내 목소리는 점점 수그러들어 마침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어. 이 세상에 어떤 양어머니도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를 사랑하진 않을 거야. 왜, 왜? 나는 통곡했어. 왜 좋으신 주님께서는 푸른 눈과 곱슬머리, 사랑스러운 성격의 고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아이들이라면 친절한 가정에 100만 명이라도 입양시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로레타 같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로레타와 같은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그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악마란 말이오. 불쌍한 샌디. 그는 우주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이야. 하지만 그렇게 아무런 기쁨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오늘 그 사람은 마치 자기 신경계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처럼 보였어. 오늘 아침 5시에 아이가 아프다고 불려왔을 때 그는 비 때문에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왔어. 나는 그를 의자에 앉히고 차를 대접했어.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 백치, 간질, 정신착란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어. 그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정신병에 걸린 부모에 대해서는 대단히 집착을 한단다. 개인적으로 나는 갓난아기들을 눈도 뜨기 전에 목숨을 빼앗아가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믿지 않아. 이곳에는 너도 본 적이 있는 쾌활한 아이가 한 명 있어. 그의 어머니와 루스 이모, 사일러스 삼촌이 모두 정신착란으로 죽었지만 그 아이는 마치 암소처럼 착하고 또 화도 잘 내지 않거든. 안녕. 바로 이 순간에 불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더 밝은 내용의 편지를 쓰지 못해서 미안해. 벌써 11시야. 복도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살펴봤더니 문 닫히는 소리와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말고는 모두가 조용하기만 해. 난 제인하고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겠다고 약속했단다. 잘 자. 셀리. 추신 1. 내가 겪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해야 할 만한 일도 한 가지 있어. 사이러스 가카가 오래 갈 것 같은 유행성 감기에 걸려서 호되게 시달리고 있거든. 갑자기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나는 제비꽃다발을 보내주었어. 추신 2. 지금 우리 고아원에는 전염성 결막염이 유행하고 있어. (5월 16일) 좋은 아침이야, 주디. 3일 동안 날씨는 아주 맑았어. 존 그리오 홈도 미소 짓고 있어. 급한 문제들을 멋지게 해결하고 있는 중이야. 저 고약한 담요들도 이제는 완전히 말랐고 야영장도 다시 생활할 수 있게 손질했어. 오두막에는 얇고 좁은 나무 조각으로 바닥을 깔았고 아스팔트지로 지붕을 얹었어. 괄호 열고 그걸 보고 위더스푼 씨는 다굴이라고 부른다. 괄호 닫고. 배수로를 파서 그 주위에 돌을 쌓았어.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오더라도 오두막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아래쪽 옥수수 밭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줄 거야. 인디언들은 다시 야만인 생활을 시작했고 인디언 추장은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어. 의사선생과 나는 로레타 히긴스의 신경을 가장 주의해서 생각하고 있단다. 이 오두막 생활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란스러워서 너무 흥분되기가 쉽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가장 좋은 계획은 한 가족에게 로레타를 맡아 기르게 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어. 그곳에서 로레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게 될 테니까. 의사선생이 그의 넓은 발을 이용해서 로레타를 맡아줄 가족을 찾아냈어. 의사선생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막 그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왔어. 남편은 철공소 주조실의 십장이고 그 부인은 웃을 때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편안한 사람이야. 그들은 거실을 어지르지 않으려고 대부분 부엌에서 지내지만 그 집 부엌은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지. 창문 틀에는 그 부인이 베고니아 화분을 늘어놓았고 난로 앞 양탄자 위에는 호랑이 가죽 무늬의 예쁜 고양이가 목을 가르랑거리며 자고 있었어.
그리고 토요일에 그 부인은 과자, 생강빵, 도넛을 구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 11시마다 로레타에게 전화를 걸 작정이야. 나는 윌슨 부인에게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어. 내가 윌슨 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준 만큼 말이야. 내가 그 집을 나선 후에 윌슨 부인은 내가 자기만큼 그렇게 평범하기 때문에 좋다고 의사 선생에게 털어놓았대. 로레타는 집안일을 배우고 자기만의 마당을 조금 갖게 되었어. 그리고 특히 햇빛을 쬐면서 바깥에서 놀게 되었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그들 부부는 로레타를 귀여워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필요한 돈은 3달러란다. 그런 가족들을 많이 찾아내서 아이들을 전부 맡아 기르게 할 수는 없는 걸까? 주디, 나는 정말 점점 두려워져. 이 고아원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항복하고 말 거야. 점점 더 고아원 일에 흥미가 생겨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꿈꿀 수가 없어. 너하고 저비스 씨가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단번에 부숴놓고 말았어. 내가 은퇴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갖는다고 생각해봐. 오늘날 가족들의 추세에 따라서 나는 기껏해야 5 내지 6명의 아이 이상을 바라지는 않아. 모두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만을 바랄 수도 없고. 하지만 맙소사, 그런 가족 생활은 완벽하게 재미없고 단조로워 보인단 말이야. 네가 나를 고아원에 수용해 놓은 거야. 원망스러운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이곳에는 아버지가 린치를 당한 아이가 한 명 있어. 사람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화요일. 보고 싶은 주디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마미 프라우트는 말린 자두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값이 싸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덮어놓고 싫어하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리고 잘 다스려질 고아원 아이들에게서 묵인될 수 없는 일이지. 마미는 말린 자두를 좋아하도록 해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문법 선생이야. 고아원에서 낮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예의 범절을 살피는데, 오늘 1시쯤에 문법 선생은 마미의 입을 벌리고 말린 자두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거절, 그것도 절대적인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서 내 사무실로 그 애를 끌고 왔어. 그 아이는 내가 벌을 내리기를 기다리기 위해 의자에 털썩 주저앉혀졌어. 너도 알겠지만 나도 바나나를 싫어하잖니? 나도 억지로 바나나를 먹도록 강요받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어.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마미에게 말린 자두를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켈러 선생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동시에 마미에게 도망갈 구멍을 남겨줄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내게 전화가 걸려왔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어. 나는 마미에게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았어. 전화 내용은 어떤 친절한 부인이 위원회 회합까지 나를 차로 데려다 주고 싶다는 것이었어. 네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고아원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 고아원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으른 부자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이 가든 파티나 테니스 시합 쪽으로 기울기 전에 붙들어 놓을 계획이거든. 그들이 이 고아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제 그들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데 홀에서 맥클레이 선생이 나를 불러 세웠어. 내 사무실에 있는 통계표를 보여달라고 했어. 나는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마미가 4시간 전에 내가 그곳을 나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야. 세상에, 마미!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 지금까지 줄곧 여기에 앉아 있었던 거니? 네, 원장님. 원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미가 이렇게 말했어. 저 어린아이는 가엾게도 지쳐서 비틀거리고 있었어. 하지만 결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던 거야. 샌디가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단다. 샌디는 마미를 안아 올리더니 내 서재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마미를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마미가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놓았어. 제인이 재봉틀대를 가져다가 난로 앞에다 두었고 의사 선생과 내가 차를 마시는 동안 마미는 저녁을 먹었어. 몇몇 교육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지금처럼 완전히 지치고 배가 고플 때가 말린 자두를 먹으라고 권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순간이라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때는 의사 선생이 나의 비과학적인 원칙을 따라주었거든. 마미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어. 내가 내 딸기잼을 꺼내주었고 샌디가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주어서 마미의 기분은 더욱 좋아졌지. 그리고 나서 행복하고 안정이 된 마미를 친구들에게로 돌려보냈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말린 자두를 싫어하는 상태는 여전했지. 리페트 원장이 그렇게 끈질기게 양육했던 비이성적인 순종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그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고아원의 생활 방식이야. 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쳐부수고야 말겠어. 창의력, 책임감, 호기심, 발명력, 기백. 오, 주디. 의사 선생에게 고아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이런 성질들을 넣어줄 수 있는 혈청 주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자에 앉아있는 마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마미의 오른쪽 측면 모습입니다. 긴 머리는 쫑쫑 따서 하나로 묶었고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모습입니다.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순종적인 아이의 모습. 계속해서 네가 빨리 뉴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우리 고아원의 대변인으로 임명했어. 지금 당장 네가 쓴 화려한 글이 필요해. 입양되어지기 위해서 울고 있는 꼬마가 7명이나 있어. 그 아이들을 광고해 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꼬마 거투르드는 사팔뜨기야. 하지만 귀엽고 다정다감하고 마음이 넓어. 네가 설득력 있게 그리고 거투르드를 잘 돋보이게 써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비록 예쁘게 생기지 않은 아이라도 기꺼이 입양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할 수 없을까? 거투르드의 눈은 나이가 좀 더 들면 수술을 해서 고칠 수도 있어. 하지만 거투르드가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외과 수술로도 고칠 수가 없지. 그 아이는 비록 한 번도 살아있는 부모를 보지 못했지만 그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안아달라며 간절하게 팔을 들어 올린단다. 할 수 있는 대로 연민의 정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적어. 그리고 만일 그 애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각오해. 아마 뉴욕 신문 중 하나가 일요일 특집으로 아이들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사진을 좀 보내줄게. 미소 짓고 있는 조의 사진이 얼마나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기억하고 있지? 네가 문학적인 감각만 조금 덧붙여준다면 똑같이 웃고 있는 루, 목구멍에서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투르드, 발길질을 하고 있는 칼의 사진을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을 겁내지 않는 멋진 남자를 좀 찾아봐줘. 버지니아에서 온 아이들이 지루해서 몸을 뒤틀고 있단다. 언제나 너의 친구, 셀리. 금요일. 그리운 주디에게. 이런 소동이라니. 유리사와 가정부를 해고했어.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우리 문법 선생에게 내년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했어. 그리고 내가 사이러스 각하를 해고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줄게. 우리 평의원께서는 위독한 병을 앓고 계셨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다시 좋아지셨어. 그래서 마치 이웃사람처럼 친절한 모습으로 고아원에 들르셨어. 펀치는 내 서재 바닥에 있는 양탄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조용하게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 펀치를 다른 유치원 아이들과 따로 떨어뜨려 놓았거든. 혼자만이 양탄자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어떤 것도 없는 몬테소리식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야. 그 방법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나는 속으로 나를 칭찬하고 있었어. 최근 그 애가 사용하는 어휘는 지나치게 얌전해졌거든. 반 시간 동안 별 볼 일 없이 앉아있다가 사이러스 각하는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괄호 열고 나는 그 애가 그때까지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가로 닫고. 펀치는 호소력 있는 갈색 눈을 올려뜨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 나를 믿는다는 듯한 미소를 띠고서 말이야. 에이, 저 사람 꼭 얼간이 같지 않아요? 요 귀여운 5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독교인 가족을 알고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줘. 존 그리어 홈의 원장 셀리 맥브라이드. 펜들턴 부부께. 당신들 같은 달팽이는 절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겨우 워싱턴에 도착했다니. 나는 며칠 전부터 짐을 챙겨놓고 당신들과 함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주말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다 끝내놓았단 말이에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나는 이 고아원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당장 변화를 갖지 않으면 숨을 헐떡이다 죽을 거예요. 막 질식할 것 같은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고든 헤로쿠 씨께 명함을 보내서 당신들이 그곳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는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국회의사당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게 되면 기뻐할 겁니다. 저비스 씨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비스 씨는 정치가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극복하셔야만 해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나도 정치판에 뛰어들게 될지. 주디에게. 우리는 친구들과 후원자들로부터 가장 기쁜 선물을 받았단다. 좀 들어봐. 지난주에 윌튼 제이 리버레트 괄호 열고 명함을 보고 알았어. 괄호 닫고. 윌튼 제이 리버레트 씨가 고아원 문 앞에서 깨진 병 위로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운전수가 타이어를 수리하는 동안 고아원을 둘러보겠다고 안으로 들어왔어. 배 씨가 그 사람에게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었어. 그 사람은 보는 것마다 지적인 흥미를 보였어. 특히 새 야영장에 대해서 말이야. 야영장은 남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장소인 것 같아. 결국 그는 코트를 벗어놓고서 두 부족의 인디언들과 야구 게임을 하고 있었어. 1시간 단위 지나자 그는 갑자기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았고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서 마시더니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 우리는 오늘 오후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런데 그 팽편 트럭 운전사가
윌튼 제이 리버레트 화학연구소에서 존 그리어 홈에 보낸 선물을 문 앞에 두고 간 거야. 그 선물이란 다름 아닌 1배럴. 글쎄 어쨌든 아주 큰 나무통이었어. 1배럴쯤 되는 초록색 비눗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어. 우리 밭에 뿌린 씨앗이 워싱턴에서 보내온 것이란 말을 했나? 고든 헤로크 씨와 미국 정부가 보내온 아주 정중한 선물이었어. 과거의 방법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틴 수알더비츠라는 이 농장에서 3년이나 있었던 사람이 무덤처럼 60cm나 되게 깊이 땅을 파서 양상추 씨를 묻어버릴 정도로 아는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밭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너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상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조금씩 눈을 크게 떠가고 있어. 처음에는 모두 재미있어 보이던 일들도 이제는 그 모든 환상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처음에는 재미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그 내부에 약간의 비극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 무용학교의 예의범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양갈래로 머리를 따온 소녀가 체크무늬 스커트의 양쪽 끝을 잡고 발끝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의범절에 대해 걱정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단다. 고아원의 예의범절이 아니라 무용학교의 예의범절에 대해서 말이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여자아이들은 악수를 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지. 남자아이들은 숙녀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서 있어야 하고, 자리에 앉을 때는 뒤에서 의자를 밀어주어야 하고. 괄호 열고, 어제는 토미 울씨가 세디 케이트를 수프 접시에 얼굴을 처박히게 했어. 세디 케이트를 제외하고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지. 세디 케이트는 독립적인 어린 처녀야. 이 쓸모없는 남성들의 관심에 신경을 쓰지 않지. 괄호 닫고. 처음에는 남자아이들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 하지만 자기들의 영웅인 퍼시드 포리스트 위더스푼의 정중함을 본 후로 마치 어린 신사들처럼 점수가 높아졌단다. 펀치가 오늘 아침에도 방문을 하고 있단다. 마지막 30분 동안에 그때 나는 너한테 바쁘게 몇 자 휘갈려 쓰고 있던 중이었거든. 펀치는 창 밑에 있는 의자에 색연필을 가지고 조용히 얌전하게 앉아 있었어. 베시가 지나가다 아주 살짝 그의 코에 키스를 해주었어. 아우! 펀치는 그런 소리를 내더니 얼굴이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어. 그리고는 남성적인 무관심을 훌륭히 보여주듯이 베시가 키스해준 곳을 닦아내는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아. 그 애는 열성이 높아졌고 다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 풍경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거든. 우리는 어린 남자의 성격을 정복하는 일에 조만간 성공하게 될 거야. 화요일. 의사선생은 오늘 아주 심하게 불만을 터뜨렸어.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갈 때 그도 그 틈에 끼어서 음식을 시식해 봤나 봐. 그런데 맙소사, 감자가 탔던 거야. 어찌나 사람을 몰아세우던지. 감자가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 너도 알겠지만 태우는 일은 때때로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샌디의 말을 들으면 요리사가 내 명령에 따라서 고의로 감자를 태웠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샌디가 없어도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어. 수요일. 어제는 정말로 쾌청한 날씨였어. 베시와 나는 할 일을 전부 뒤로 미루고 베시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 아주 행복한 집으로 놀러 갔어. 그 집에 이탈리아식으로 꾸며진 정원에서 차를 마셨지.
요즘 들어 펀치와 세디 케이트는 그렇게 얌전한 아이들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고아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좋은지를 물어봤어. 네, 좋아요. 그 귀여운 꼬마들도 꼭 데리고 오세요. 시원하고 상냥한 응답이었어. 하지만 펀치와 세디 케이트를 선택한 것은 정말 실수였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려진 수영장가에 세디 케이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펀치는 물속에 처박힌 채 발만 수면 위로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능력을 입증해 보인 마미 프라우트를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그곳에 갔을 때 일어난 자잘한 일은 굳이 말하지 않겠어. 펀치가 수영장 가운데로 금붕어를 잡겠다고 들어갔을 때가 그 절정이었어. 집주인이 그 애의 흥분한 다리 한쪽을 잡고 끌어냈지.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집 주인의 장밋빛 목욕 가운에 쌓여서 고아원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생각하니? 로빈 맥클레이 선생이 어제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낸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방금 배씨와 나를 초대했어. 현미경의 슬라이드를 보기 위해서 다음 일요일 저녁 7시에 자신의 황색을 띤 초록색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대접은 틀림없이 성홍열의 배양균, 알코올 중독자의 신경조직, 결핵의 임파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이런 사교적인 배려를 그 사람 극단적으로 재미없어 하지만 자기 이론들을 고아원에다 자유롭게 적용시키려면 원장에게 다소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겠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가볍게 건너뛰고 있구나. 하지만 비록 어떤 대단한 순간에 대한 얘기가 실려있지 않다고 해도 이 편지가 최근 3일 동안 틈이 날 때마다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할 일이 쌓인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한 여자가 고맙게도 오늘 아침에 우리 고아원에 와서 여름 동안 아이 하나를 돌볼 수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제일 몸이 약하고 아프고 손길이 많이 필요한 젖먹이 중에서 한 명을 그 여자에게 주었어. 그 여자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뭔가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어. 정말 아주 꼭 맞는 일 아니겠니? 토요일 오후. 주디, 저비스 씨께. 지미 오빠가 갖가지를 요구하는 내 편지에 마음이 달라져서 마침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골라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생겼답니다. 이름은 자바예요. 아이들은 이제 학교 종이 울리는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 선물이 오던 날 고아원 아이들은 모두 차례로 줄을 서서 지나가면서 자바의 아빠를 쥐고서 악수를 했어요. 가여운 싱글의 코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씻겨줘야만 할 지경입니다. 세디 케이트는 점점 개인 비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디 케이트에게 고아원에 대한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을 맡겼는데 그 아이의 문체가 후원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디 케이트의 편지는 반드시 두 번째 선물을 받아낸답니다. 지금까지는 킬코인 가족이 아일랜드의 거친 서부에서 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일랜드의 불라니 성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괄호 열고 아일랜드의 불라니 성에 서 있는 돌에 입을 맞추면 아첨을 잘하게 된다 함. 괄호 닫고 세디 케이트가 지미 오빠에게 보냈던 편지의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그걸 보시면 그 꼬마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편지를 썼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그 아이가 제안한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지미 아저씨께 귀여운 원숭이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원숭이의 이름을 자바라고 지었습니다. 자바는 바다 건너에 있는 따뜻한 섬의 이름인데 그 원숭이는 아주 큰 새처럼 둥지에서 태어났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바가 온 첫날 모든 아이들이 자바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녕 자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바가 너무 힘을 주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바를 만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바가 하고 싶어 하면 제 어깨에 앉게도 하고 제 목에 팔을 두르게도 합니다. 자바는 꼬리를 붙잡히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미친 듯이 날뜁니다. 우리들은 자바를 몹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다음에 선물을 보내주실 때는 꼭 코끼리를 보내주세요. 이제 그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디 케이트 길코인. 하단에는 우편 배달부가 코끼리의 목에 긴 목줄을 걸어 힘겹게 끌고 걸어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버시드 포리스트 위더스푼 씨는 여전히 자기의 어린 추종자들에게 충실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지칠까봐 걱정이 되어 자주 휴식을 취하라고 재촉할 지경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충실할 뿐 아니라 새로 사람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위더스푼 씨는 이 고아원 주변에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폭넓게 맺고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친구 2명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사냥에 관한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사람은 막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최북단의 좁은 나라 사라윅에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인들에 대한 머리카락이 쭈뼛거릴 정도의 일화를 말해주었습니다. 나의 꼬마 용사들은 빨리 자라서 사라윅으로 가게 되기만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인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말입니다. 이 고아원에 있는 모든 백과사전을 참고로 읽어서 보르네오의 역사, 관습, 기후, 식물, 버섯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남자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위더스푼 씨가 사라윅처럼 그렇게 독특하지 않고 좀 더 보편적인 문화를 가진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사람을 사냥했던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로 요리사가 왔습니다. 제가 이 고아원의 원장이 된 후로 4번째 요리사입니다. 주방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고아원이라는 곳도 가정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요리사는 흑인으로 몸집이 크고 뚱뚱하고 언제나 미소를 짓는 초콜릿색 피부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온 이후 우린 달콤한 이슬을 먹으며 지낸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뭔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글쎄 놀랍게도 셀리랍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래도 내가 원장님보다 더 오래 셀리라는 이름을 써먹어 왔답니다. 그러니 누가 몰리라고 부르는데 주제넘게 나서서 대답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그냥 셀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셀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의 편지가 뒤섞이는 위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성은 맥브라이드처럼 그렇게 서민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 여자의 성은 워싱턴 존스톤이랍니다. 일요일. 최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샌디의 애칭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샌디는 완고한 모습 때문에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방금 새로운 애칭들을 생각해냈습니다. 퍼시는 코쿠펜의 영주라고 지었습니다. 코쿠펜의 영주, 그는 거만하며 또 위대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영진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스나이드 선생은 샌디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후에 그를 저 남자라고 부른답니다. 배씨는 그에 대한 말을 할 때 괄호 열고 물론 그가 없을 때만 괄호 닫고 가뇨 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맥 페어슨 클론 글로케티 앵거스 맥클란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사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세디 케이트에게 두 손을 들었답니다. 세디 케이트는 그를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의사 선생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시에 심취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지만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그의 시 한 편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답니다. 언젠가 곧 멋진 일이 일어나겠지. 착한 소녀가 되면 이런 암시를 받을 수 있어. 속에서 나오는 미소를 꼭 참고 있어야 해. 그러면 박하사탕 하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될 거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날이랍니다. 솔직히 나는 그 음울한 의사선생 집안으로 몹시 들어가 보고 싶었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옛날의 자기 모습 혹은 자기 자신과 관련 있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질을 제외하고는 희미하게라도 일반적인 애정이나 감정 혹은 인간적인 약점도 전혀 없이 과학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주춧돌 위에 서 있는 고립된 인물처럼 보입니다. 배씨와 나는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몸살이 날 것 같았지만 그의 집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추리력으로 그 집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가크 부인이 사납게 문을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셀리 맥브라이드. 월요일. 주디에게 어제 의사 선생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었어. 나와 배씨, 위더스푼 씨가 함께 갔었어. 처음에는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어. 그의 집 내부는 밖에서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 내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 남자의 주방 같은 실내 장식을 본 적이 없단다. 벽과 카페트와 창에 드리워진 장식천도 아주 어두운 초록색이었고 검은색 대리석 벽난로에는 검은색 석탄이 조금 있었어. 가구들은 모두 검정색에 가까운 색이었고 장식품이라곤 반짝거리는 검은 액자에 들어있는 2개의 강철 조각뿐이었어. 협곡의 왕과 젓갈색 수사슴이었지. 우리는 밝고 생기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마치 가족 납골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았어. 검은색 알파카에 검은색 실크 앞치마를 두르고 맥가트 부인은 차고 먹기 힘든 음식을 내놓으면서 식탁 주위를 쿵쿵거리고 걸어다녔어. 그 발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찬장 속에 있는 은식기들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냈어. 코는 위로 쳐들고 입은 아래로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었어. 분명히 그 여자는 자기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 그래서 모든 손님들이 다시는 초대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샌디는 어렴풋하게나마 자기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고 손님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꽃을 샀나 봐. 그것도 아주 많이. 제일 아름다운 분홍빛 킬라니 장미와 빨갛고 노란 튤립을 말이야. 메가크 부인은 그 꽃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광택이 있는 푸른 장식용 화분에 꽂아가지고 식탁 한가운데 쾅 하고 내려놓았어. 그 화분은 36m짜리 바구니만큼이나 큰 것이었는데 배씨와 나는 식탁 중앙에 놓인 그 장식물을 보고는 그만 예의범절도 잊어버릴 정도였어. 하지만 의사 선생은 순진하게도 자기 식당을 밝은 빛깔로 꾸몄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웃음을 억누르고 다정하게 그의 색채 계획이 아주 좋았다고 칭찬해 주었어. 저녁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서둘러서 의사 선생만의 공간으로 갔어. 그곳은 맥가커 부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어. 청소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의 서재나 사무실, 진료실에 들어갈 수 없었지. 오직 르웰린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는 키가 작고 꼬장꼬장한 O형 다리를 가진 웨일즈 사람으로 방청소를 담당하는 하인과 운전수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 서재는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방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 바닥에서 천장까지 온통 책으로 덮여 있었고 그러고도 남은 책들은 바닥에, 책상에, 벽난로 위에 쌓여 있었어. 깊숙이 앉을 수 있는 가죽 의자 6개와 양탄자, 그리고 식당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검은색 대리석 벽난로가 있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벽난로에서 장작이 딱딱 소리를 내면서 타고 있었어. 골동품으로는 입에 개구리를 물고 있는 펠리컨과 학의 박제가 있었고 통나무에 앉아있는 라쿤, 광을 낸 타폰도 있었어. 그리고 희미하게 유드포름 냄새가 떠돌고 있었어. 의사 선생이 직접 프랑스식의 커피를 끓여왔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정부를 잊어버렸어. 그는 정말로 사려 깊은 주인 노릇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그래서 정신착란이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단다. 긴장을 풀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샌디도 꼭 낚시꾼 같아 보였어. 그와 퍼시는 연어와 송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마침내 낚시바늘 상자를 꺼내와서는 베시와 내게 은 박사와 잭 스코트라는 것을 꺼내 모자핀이나 하라면서 호기 있게 선물했어.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 사냥터에서의 사냥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흘렀어. 그는 길을 잃어서 히드가 무성한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때 샌디의 마음은 분명히 고원에 있는 것 같았어. 나는 그때 베시와 내가 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버리기는 힘들었단다. 이제는 그가 사랑에 실패해서 상처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는 믿음을 새로이 갖게 되었단다. 가엾은 샌디를 놀렸다니 나도 정말 너무했지. 그 사람은 완고하고 자기 집착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동정이 가는 남자야. 하루 종일 고된 왕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 딱딱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외로이 저녁을 먹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봐. 내 예술가 친구들을 보내서 그의 사방벽에다 장식용으로 토끼를 그려준다면 그의 기분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언제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셀리. 주디에게. 뉴욕으로 영 돌아오지 않을 거니? 제발 서둘러줘. 나는 새 모자가 필요하단다. 워터 스트리트 말고 5번가에서 새 모자를 사고 싶어. 최고의 모자 장사나 그루비 부인이 아무런 독창성 없이 파리의 패션을 그대로 따른다는 말은 잘못된 거야. 그 여자는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어. 3년 전에 그루비 부인은 뉴욕의 상점들을 순회했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방문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자 모양을 창조해내고 있어. 게다가 내 모자 말고도 113개의 아이들 모자도 사야 해. 신발, 무릎 아래서 졸라매는 낙낙한 짧은 바지인 니커보커, 셔츠, 머리 리본, 양말, 셔츠의 소매를 끌어올리는 가터는 말할 것도 없고 나처럼 얼마 안 되는 가족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옷을 입히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란다.
지난주에 보낸 짧은 편지 받았니? 네가 목요일에 보낸 편지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길래 자그만치 17페이지나 되었잖니? 쓰는데도 며칠씩 걸렸다고. 진정한 너의 친구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왜 내게 고든 씨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니? 그를 보았니? 그 사람이 나에 관한 말을 했니? 혹시 그 사람이 워싱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저 예쁜 남부 여자들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건 아니니? 내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니. 왜 그렇게 단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는 거야? 화요일 오후 4시 27분. 주디에게 2분 전에 네가 보낸 전보를 받았어. 그래, 고마워. 목요일 오후 5시 49분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도착하게 될 거야. 그리고 부탁인데 그날 저녁에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말아줘. 나는 너하고 회장님과 밤늦게까지 앉아서 존 그리어 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작정이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에는 줄곧 쇼핑만 해야겠어. 아, 맞아. 네 말대로 이미 내게는 죄수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옷이 있지만 봄이 오면 꼭 새 예복이 있어야 하거든. 사실 나는 매일 밤 야회복을 입어. 꼭 그런 옷차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니,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야. 네가 억지로 떠밀어 이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평범한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어제는 청색을 띤 담록색 크레이프, 괄호 열고 제인이 만들었어. 꼭 파리 사람처럼 보이지만 괄호 닫고. 담록색 크레이프를 차려입고 있는 것을 사이러스 각하가 보았단다. 내가 무도회에 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꽤나 당황스러워했어. 나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가시라고 했고 그는 그럼하고 했어. 우리는 아주 사근사근해졌단다. 그는 오랫동안 저녁 식사를 했어. 음식들이 꽤나 입맛에 맞는 것 같았어. 만일 바로 지금 버나드 쇼의 작품이 뉴욕에서 공연되고 있다면 틀림없이 낮 공연을 보기 위해 토요일 오후 2시간을 비워둘 거야. 조지 버나드 쇼의 대사는 사이러스 각하와는 대조적으로 내게 생생함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 기다렸다가 얘기해 줄게. 안녕. 셀리. 추신. 아니, 이럴 수도 있다니. 샌드에게서 아주 미미하게나마 괜찮은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가 무섭게 그는 또다시 그런 내 생각을 깨뜨렸어. 정말 지긋지긋해. 안 됐지만 고아원에 홍역에 걸린 아이가 5명이 있거든. 그런데 그 남자 태도는 마치 스나이드 선생과 내가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아이들을 홍역에 걸리게 했다는 것이었어. 의사 선생의 사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날들이 너무 많다니까. 수요일. 싸움꾼 선생께. 어제 선생께서 보내신 간단하고 거리낌 없는 쪽지 잘 받았습니다. 문체와 말투가 그렇게 조금도 안 틀리고 똑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만일 제가 선생을 싸움꾼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둔다면 무척이나 고마워하시겠죠. 선생께서 별로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화를 내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무례하게 구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벌이신다면 저도 곧 선생을 싸움꾼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이곳을 떠나 4일 동안 뉴욕에서 지내다 올 것입니다. 셀리 맥브라이드. 뉴욕에서 펜들턴 부부와 함께. 싸움꾼 선생님, 이 편지를 받아보시면 훨씬 마음이 누그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2명의 아이가 새로 홍역에 걸린 것은
고아원 원장이 부주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건 불행하게도 우리 고아원의 구조가 구식이어서 전염병에 걸린 아이를 적당히 격리시켜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떠나기 전에 선생께서 화를 내고 고아원에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떠난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부탁을 드립니다. 마미 프라우트를 특히 신경 써서 보살펴 주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미는 홍역일지도 모를 붉은 반점이 온몸에 가득합니다. 마미는 아주 쉽게 반점이 생긴답니다. 저는 다음 월요일 6시에 다시 그 감옥 같은 생활로 돌아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셀리 맥브라이드. 추신.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도 제가 존경하는 타입의 의사는 아니랍니다. 저는 살이 좀 찌고 성격이 모나지 않고 항상 미소 짓는 타입의 의사를 좋아합니다. (8월 9일) 존 그리어 홈에서 주디에게 너의 가정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여자가 방문하기에는 굉장한 곳이야. 너는 내가 펜들턴 집안의 행복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고아원 생활로 돌아와 만족하며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줄곧 네 남편이 사려 깊게 챙겨준 소설책 2권과 잡지 4권, 초콜릿 한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젊은 남자들 중에 저비스시만큼 근사한 사람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단다. 그래서 결국 찾아냈단다. 괄호 열고 내 생각에는 조금 더 근사해. 괄호 닫고. 오늘 이후 그 사람은 명백한 희생자, 운명적인 희생물이 되겠지.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고아원을 포기해야 한다니 정말 싫어. 하지만 네가 고아원을 워싱턴으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의 기회란 없지. 기차는 굉장히 늦게 도착했어. 한쪽 선로에 기차가 서 있는 동안 앉아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기차 2칸과 화물칸이 빠르게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 틀림없이 뭔가 고장이 나서 엔진을 수리해야만 했었던 것 같아. 차장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만 할 뿐 무슨 일인지 좀처럼 말해주려고 하지 않았어. 역에서 내렸더니 7시 30분이었어. 어둑어둑해지고 비도 내리는데 보잘것없는 역에 내린 사람은 나 혼자였어. 우산도 없이 귀중한 새 모자까지 쓰고 말이야.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택시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어. 물론 내가 정확한 도착 시간을 전보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소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난 막연하게 꼭 113명의 아이들이 모두 플랫폼에 나란히 서서 꽃을 뿌리면서 환영의 노래를 불러줄 것을 기대했었나 봐. 영무원에게 한쪽 구석에 있는 특별 객차로 뛰어가서 전화로 택시를 불러주면 그동안 전신기는 내가 지키고 있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불빛 2개가 모퉁이를 빙 돌아서 내게로 곧장 달려왔어. 그 불빛은 계속 달려오다가 바로 내 20인치 앞에서 멈추었었어. 그러더니 샌디의 말소리가 들렸어. 이봐요, 셀리 맥브라이드 양. 당신이 내 손에서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야 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기차가 도착할 것이라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나를 맞이하려고 3번이나 역에 왔었다는 거야. 그는 나와 나의 새 모자, 가방, 책, 초콜릿 모두를 그의 비호단으로 넣어주고는 흙탕물을 튀기며 차를 몰았어. 그때 나는 정말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슬펐어. 마음속으로는 벌써 사표를 내고 짐을 싸서 돌아갔단다.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지낼 만한 곳에 있지 않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끔찍할 정도로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결혼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단다. 열심히, 정말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려면 확실하고 영원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4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란다. 샌디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전부 해줄 수 있을 만큼 말을 빨리 하지 못했단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세디 케이트가 이틀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의사 선생의 진단에 의하면 그 애는 구주베리잼 반병과 하나님만 아실 정도로 많은 도넛을 먹어서 병이 났다는 거야.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디 케이트가 하는 일은 직원 식기실에서 접시를 닦는 일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나란히 놓여있는 신기하고 호화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는 약한 미덕으로 참아내기가 힘들었나 봐. 게다가 흑인 요리사 셀리와 고아원에서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흑인 화부 노아가 전쟁과 같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는 냉전 상태에 들어갔어. 원래 문제는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대. 셀리가 뜨거운 물 한 양동이를 창문 밖으로 쏟아부었다는데 여자로서는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겨냥이 되었던 거지. 고아원 책임자가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아기를 돌보는 유모와 치안 판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해야만 한단다. 우리가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은 단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밖에는 하지 못했어. 나를 마중하기 위해서 3번이나 역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직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존 그리오 홈에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어. 베시와 위더스푼 씨도 만나보고 행정적인 회의도 하자고. 그리고 소홀히 있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자고 했어. 샌디는 기뻐하면서 즉시 그러겠다고 대답했어. 그는 가족 납골당 같은 자기 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배 씨는 집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서둘러 집으로 가버렸고, 퍼 씨는 마을에서 브릿지를 하고 있었어. 브릿지는 카드놀이의 일종. 그 젊은이가 저녁 때 외출을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가 잠깐이나마 기분 전환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반가웠어. 그래서 의사 선생과 나만 머리를 맞대고 급하게 즉석에서 만든 저녁 식사를 먹게 되었지. 그때는 벌써 8시 가까이 됐었거든. 우리 고아원에서는 보통 6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니까. 하지만 틀림없이 맥가크 부인 같은 여자는 한 번도 차려놓지 못했을 그런 즉석 상차림이었어. 셀리가 내게 자신의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남부식 요리를 만들었으니까.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는 안락한 푸른색의 내 서재로 가서 난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렸고 문들이 덜컥덜컥거렸어.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친밀하게 저녁 시간을 보냈어. 우리가 알게 된 후 처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인상을 받았어. 일단 그를 알고 나니까 샌디에게는 무언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어. 물론 그를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요령이 필요했어. 그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속이 바짝바짝 탈 만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와 이야기하는 내내 나는 그의 일직선을 이룬 입과 반쯤 감겨진 눈 뒤에 마치 내부에서 끓어나오는 불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는 기꺼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즐거운 기분을 전달하려고 했어.
그리고 샌디는 하려고만 들면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특히 스코틀랜드의 문학에 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바람이 사납게 불어대는 날씨에 난로 곁에 앉아있는 늙은 부인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맹렬한 바람이 한바탕 창문에 비를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말했어. 아주 적절한 말이야. 그렇지? 비록 내게는 그 의미와 관련 있는 생각이 없지만 말이야. 그리고 또 들어봐.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면서 괄호 열고 그는 지각 있는 의사로서 너무 많이 커피를 마셔. 괄호 닫고 우연히 그의 가족이 RLS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흘려버렸어. 그래서 해리우 17번가에서 저녁을 함께 먹곤 했다고 말을 했어. 나는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 주도 면밀하게 그를 셸리를 만난 적도 있으세요? 셸리가 걸음을 멈추고 당신한테 말을 걸었나요? 라는 생각으로 대하려고 했어. 이 편지를 시작했을 때는 최근에 찾아낸 로빈 맥클레이 선생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로 온통 편지를 채우려는 마음은 없었어. 단지 너무 후회가 되어서 사과를 하려는 것뿐이야. 어젯밤에 그는 너무도 근사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자비하게 너와 저비스 씨께 그 사람을 비웃었는지를 생각하면 오늘까지도 계속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그렇다고 내가 온통 무리한 말만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약 한 달에 한 번 그 남자는 친절하고 온순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방금 펀치가 사교적인 방문을 했어. 내 방에 있는 동안 그 아이는 1인치쯤 되는 두꺼비 3마리를 잃어버렸어. 세디 케이트가 책장 아래서 그중 1마리를 찾아냈지만 나머지 2마리는 어디론가 뛰어 달아나 버렸어. 나는 그것들이 내 침대 속으로 숨어버렸을까봐 걱정이 되었어. 쥐와 뱀, 두꺼비, 지렁이들이 그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완벽할 정도로 모양새 좋아 보이는 아이의 주머니 속이 어떤지 넌 전혀 알 수 없을 거야. 펜들턴 집안을 방문했던 일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 이곳을 곧 돌아보러 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말아줘. 언제나 변함없는 셀리. 추신. 침대 아래다 흐린 푸른색 슬리퍼 한 켤레를 두고 왔어. 그래서 부탁인데 메리에게 그것을 좀 잘 싸서 내게 붙여주도록 부탁 좀 해줄래? 그리고 주소는 네가 대신 좀 써줘. 메리는 내가 너의 집에 갔을 때 내 방문에다 내 이름을 맥버드라고 써놓았거든. 화요일. 싸움꾼 선생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뉴욕의 한 직업소개소에 유능한 보모 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구함. 한 번에 17명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무릎을 가진 보모. 오늘 오후에 그런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린 그 여자의 대단한 모습이랍니다. 덩치 큰 여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왼쪽 측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높게 틀어올린 머리에는 커다란 리본이 메어져 있고요. 상체와 하체 모두가 둥글둥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은 거의 보이지 않고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살집이 좋습니다. 본문 내용을 이어서 낭독합니다. 안전핀으로 아기를 단단히 묶어놓지 않으면 그만 무릎에서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세디 케이트에게 그 잡지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밤에 읽고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셀리 맥브라이드보다 더 가르치기 쉽고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전에도 있었나요? 셀리. 목요일. 주디에게.
나는 요 3일 동안 뉴욕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게 보내고 있단다. 네 말은 곧 법이니까. 우선 누구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쿠키 항아리를 만들어 놓았어. 그리고 또 80개의 놀이 상자를 이미 주문했어. 아이들이 각각 자기만의 상자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생각이야. 아이들은 그 안에다 자기 보물을 넣어둘 수가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혼자서라도 그 생각을 해야만 했어. 하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생각은 생각에 그치고 말았어. 가엾은 주디, 너는 내가 절대로 이루어주지 못할 그 어린 마음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으로는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가능하면 아이들을 괴롭히는 규칙 같은 건 거의 만들지 않고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저 놀이상자에 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그 놀이상자 안에 쥐나 두꺼비, 지렁이를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배씨의 월급을 올려주고 배씨가 영원히 고아원에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야. 하지만 사이러스 위코프 각하가 반대를 했어. 계속 조사를 하더니 배씨의 가족이 배씨가 월급을 받지 않아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 각하께서도 공짜로 합법적인 조언을 하지 않으시죠? 그에게 말했어.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그녀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자선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은 돈을 받아야 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에 돈을 지불해선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시하게. 그가 말했어. 그 사람은 여자요. 가족이 그녀를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사이러스 각하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어. 그래서 정말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문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에 건초를 두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 그 사람은 남에게 충고를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서 가능한 많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둔단다. 나는 빈틈없는 샌디의 충고를 따르고 있는데 샌디는 이렇게 충고를 했어. 평의원들은 바이올린의 현과도 같은 겁니다. 너무 팽팽하게 조여서는 안 되죠. 그 사람 비위를 맞추세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켜는 것은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 이 고아원이 가르쳐주는 재치라니. 나는 틀림없이 훌륭한 정치가의 아내가 될 거야. 목요일 밤. 나는 임시로 펀치를 매력적인 독신녀 2명에게 입양시켰어. 그 여자들은 한 아이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주에 와서는 자기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 달 동안 아이 한 명을 데려가 함께 있어 보고 싶다고 말했어. 물론 그들은 핑크색과 흰색 옷을 입고 메이플라워 호에서 내린 예쁜 장식품을 원했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어느 누구라도 메이플라워 호의 예쁜 장신구로 키울 수는 있다고 말해주었어. 하지만 정말로 위대한 일은 이탈리아의 오르간 연주자나 아일랜드의 세탁부 일을 하는 여자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펀치를 추천해 주었어. 만일 올바른 환경이 모든 잡초들을 질식시키게 한다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폴리인의 유전적인 요인이 예술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혼합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야. 나는 모범적인 제안으로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한 달 동안 펀치를 데려가 함께 지내겠다는데 동의를 했어. 그들이 펀치를 돌봐주는 동안 계속 그 아이를 고치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결국 펀치가 도덕적인 가정에 입양되는데 적절해질 수도 있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두 사람 모두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였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감히 그런 제안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그것이 우리 괄괄한 꼬마를 길들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들이 그 아이의 저주받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애정과 보살핌과 관심을 주게 될 거야. 그들은 이탈리아 풍의 정원이 있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고르고 고른 가구들이 있는 아주 품위 있는 고저택에서 살고 있어. 펀치처럼 파괴적인 아이를 그런 귀중한 물건들이 잔뜩 있는 저택에 풀어놓는 것은 마치 신성모독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하지만 펀치는 고아원에서도 한 달 이상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탈리아인의 기질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잘 알아볼 것 같아.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이의 작고 예쁜 입술에서 나올지도 모를 신성을 모독하는 말 때문에 겁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지. 펀치는 어젯밤에 아주 근사한 자동차를 타고 떠났어. 나는 우리 말썽꾸러기 꼬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슬펐단다. 그동안 그 아이로 인해 내가 가진 정력의 약 절반은 소모되었거든. 금요일. 오늘 아침에 펜던트가 도착했어. 정말 고맙다. 하지만 정말 내게 이렇게 또 다른 걸 보내줄 필요는 없었는데. 안주인께서 부주의한 손님이 집에다 잃어버리고 가버린 모든 물건에 대해 그렇게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 내가 갖고 있는 체인에다 하기에는 너무너무 근사해. 실론섬의 사람들처럼 코를 뚫어서 진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곳에다 걸까 생각 중이란다. 퍼시가 우리 고아원에다 아주 건설적인 일 몇 가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줄게. 존 그리어 은행을 세웠단다. 은행에서는 전문적이고 사무적인 방법으로 세부적인 일들을 전부 처리하는 거야. 수학적이지 못한 내 머리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이야. 나이가 좀 든 아이들은 모두 제대로 인쇄까지 된 수표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각각 일주일에 $5씩 일한 대가를 받는단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일을 돌봐주면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그리고 고아원에다 자기 식사비와 옷값을 수표로 지불하는 거야. 그러면 $5를 쓰게 되겠지. 아무런 쓸모없는 일만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정말 너무도 교육적인 일이란다. 아이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돈의 귀중함을 이해하게 되겠지. 그 과정 혹은 그 일을 특별히 잘 해낸 아이들은 별도의 보수를 받게 될 거야. 나는 수표책을 관리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퍼시는 단지 하찮은 일일 뿐이라며 제쳐놓는단다. 그 일은 우리 고아원의 최고의 산술가들이 해놓겠지. 그리고 아이들은 믿을만하게 잘 길들여질 거야. 저비스 씨가 은행을 새로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게 좀 알려줘. 우리 고아원에서는 내년 이맘때면 잘 훈련받은 은행장, 출납개원, 수납개원이 언제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토요일. 우리 의사 선생께서는 자기를 싸움꾼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싸움꾼이라는 말이 그의 감정이나 그의 위험, 아니면 그런 종류의 무엇인가를 상하게 하나 봐. 하지만 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 호칭을 고집했더니 결국 그는 내게도 별명을 붙여서 복수를 했어. 나를 미스 셀리 룬이라고 부른단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상상력이 넘쳐 흐르는 별명을 붙였다는 사실에 모르긴 몰라도 꽤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눈치였어. 나는 그 사람과 새로운 오락을 만들어냈어.
그는 스코틀랜드 말로 묻고 나는 아일랜드 말로 대답을 하는 거야.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이렇단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 지낸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몹시 기분이 좋군요. 이런 날씨는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죠. 특히 아이들은 병에 걸리기 쉬워요. 이곳이 그리 밝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이쪽으로 편히 앉으세요. 차 한 잔 안 하시겠어요? 뭘 그렇게까지. 원장님을 힘드시게 하고 싶진 않은데요. 하지만 그러고 보니 차 한 잔도 같이 못했군요. 아하, 전혀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이런 식의 대화가 경박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하지만 이런 일은 샌디의 품위를 위해서도 그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놀이란다. 내가 돌아온 이후 그 남자는 아주 근사한 성품이었지 까다로운 독신남이 아니었어. 나는 어떻게 하면 펀치처럼 그를 잘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단다. 이 편지는 네가 기다리는 만큼 긴 편지일 거야. 이 편지는 내가 책상 앞을 지나치게 될 때마다 조금씩 3일이 걸려서 쓴 것이란다. 언제나 변함없는 셀리. 추신. 네가 뽐내던 양모제 조제법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 약제사도 그걸 섞지는 않았고 제인도 신중하게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 나는 오늘 아침에 베개에다 붙여놓았단다. 토요일, 존 그리어 홈에서. 고든 씨께. 목요일에 써서 보낸 편지 잘 받아보았어요.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세요? 태평스럽게 당신을 헐뜯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없었답니다. 만일 당신을 헐뜯으려고 한다면 갑작스럽고도 끔찍한 충돌이 일겠죠. 하지만 솔직히 나는 편지를 쓴 것이 벌써 3주 전의 일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답니다. 제발 용서하세요. 그리고 당신한테 따질 일도 있어요. 지난주에 당신은 뉴욕에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를 보러 달려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우리는 모욕을 당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평의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썼답니다.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국가자선원조협회에 참석했고요. 다음 10일간의 아이들의 식단을 감독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간 가족들에게 5통의 편지를 쓰도록 그 내용을 불러주기도 했답니다. 의사 선생과 결핵에 걸린 아이를 요양소에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했어요. 거주지에 의해 좌우되는 아이들을 위해 오두막 대집합 체계에 관한 글을 읽었고요. 괄호 열고, 우린 오두막이 필요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군요. 괄호 닫고. 그리고 지금 9시에는 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신께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교계의 젊은 여자들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아, 오늘 아침에 새 요리사를 임명하느라고 10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깜빡했군요. 셀리 워싱턴 존스턴은 천사들에게나 맞을 만한 요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로 무시무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몹시 솜씨가 좋은 화부인 노아를 가엾게도 질리게 해서 고아원 일을 그만두겠다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노아 없이 지낼 수는 없답니다. 그는 원장보다도 이 고아원에 더욱 쓸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셀리 워싱턴 존스톤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요리사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그 여자는 내 이름은 수잔느 에스펠이에요. 하지만 내 친구들은 페트라고 부르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밤 저녁 식사는 패트가 요리했답니다. 패트는 셀리 같은 섬세한 구석이 부족하더군요. 셀리가 이곳에 있을 때 당신이 고아원에 와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속상한데요. 내 가사 능력을 의심하는 생각을 지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틀 후랍니다. 불쌍하게도 소홀한 취급을 받은 고든 씨. 방금 전에야 이틀 전에 당신이 보내준 찰일기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그건 평소와는 너무도 다르게 아주 사려가 깊은 선물이어서 꼭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자를 열고 그 많은 찰일기를 보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싱가포르의 모습을 만들었답니다.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수공리를 익히도록 격려하는데 아주 효과가 컸답니다. 미국의 역사를 주위에서 살펴보았더니 미래의 대통령에게 어렸을 때 허드렛 일을 꼼짝없이 하도록 강제시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고아원의 일상적인 일을 100가지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익숙하지 못한 일을 한 주일마다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엉망이죠. 이제 겨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뭔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아이들이 평생 잘 알고 있는 일만 하도록 시킨 리페트 원장의 부도덕한 관행을 따르는 것이 분명 더 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유혹이 몰려오면 나는 플로렌스 헨티의 서글픈 모습을 생각합니다. 플로렌스는 7년 동안 우리 고아원의 황동 문고리를 반짝거리게 닦았답니다. 그 플로렌스를 생각하면서 나는 단호하게 아이들을 계속해서 떠밉니다. 리페트 원장을 생각하면 언제나 화가 납니다. 그 여자는 태머니파 괄호 열고 1789년에 조직된 뉴욕의 태머니 홀을 본거지로 한 민주당의 일파로 종종 정치적 부패와 충문을 암시함 괄호 닫고 그 여자는 태머니파 정치가와 아주 똑같은 견해를 가졌어요.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존 그리어 홈에서 그 여자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저 생활비를 번다는 것뿐이었답니다. 수요일. 내가 고아원에 새로 어떤 과목을 도입했는지 아세요? 식탁 예절이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몰랐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고양이처럼 그릇에 입을 갖다 대고 우유를 핥아먹는 것이랍니다. 리페트 원장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좋은 식사 예절이란 단순히 속물적인 장신구가 아니죠. 오히려 자기 수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식탁 예절을 배워야만 해요. 리페트 원장, 그 여자는 식사 도중에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아이들은 식사 도중에 공포스러운 속삭임 말고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식탁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즐겁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도록 그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식탁에서의 훈련은 짧지만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식탁에서 우리 귀여운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교대로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죠. 우리 아이들의 향상된 식탁에서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그래, 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 팔꿈치를 식탁에서 내려놓으렴. 그는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곳에 정신을 집중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어. 바로 그런 힘 때문에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거야.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수잔. 예의 바르게 빵을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캐리가 너에게 빵을 줄 거야.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떻게 워털루 전쟁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톰, 씹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지. 재난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란다. 세디의 쿠키를 그냥 둬. 그의 몰락은 정말 대단했지. 왜냐하면 세디 케이트 식탁에서 일어나도 좋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먼저 자극하지 않으면 숙녀가 신사를 때리지 않는단다. 이틀의 시간이 지났어요. 마치 주디에게 쓰는 편지처럼 두서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고 말았군요. 적어도 이번 주에 당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할 수는 없겠죠. 당신이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끔찍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니까요. 하루에 단 5분도 신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 거대한 외부 세계는 이미 나와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나의 모든 책임은 이 작은 철 울타리 안에 놓여 있답니다. 현재 존 그리어 홈의 원장 셀리 맥브라이드. 목요일, 싸움꾼 선생께. 시간이란 단지 낚시를 하는 강과 같은 것일 뿐이다. 아주 철학적이고 초연한, 마치 만물의 주인이 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소로우의 작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아주 꼼꼼히 읽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문학적 취향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취향을 찾았습니다. 요 이틀 밤에는 월덴을 읽으면서 온통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을 읽어보셨나요? 꼭 읽어보셔야 해요. 그 사람이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 좀 들어보세요. 사교란 대개 너무도 값싼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알아낼 만한 시간도 없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만난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곳처럼 1평방마일에 단지 주택 하나만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쾌활하고 마음이 넓고 친밀한 사람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는 샌디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애의 양육을 남에게 위탁하는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 여자가 아이 4명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중 한 명은 토마스 캐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할까요? 그 여자가 토마스를 입양시키려고 하는 곳은 코네티컷에 있는 농장으로, 토마스는 그곳에서 밥값 대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된답니다. 아주 적당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영원히 그 애를 돌봐줄 수는 없으니까요. 틀림없이 언젠가는 위스키가 가득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정신분열증에 대해 신나게 연구를 하고 계셨을 텐데 방해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8시쯤에 그 주선인과 의논할 때 잠깐 이곳에 들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나와 같은 셀리 맥브라이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잠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다리 아저씨 그 후 이야기 3부 낭독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